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정과 윤리 6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소크라테스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플라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플라톤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플라톤이 바라본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이원론적 세계관이라고 했죠. 세계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두 개로 나누어 본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현실계와 이데아계인 거죠. 자, 현실계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감각과 경험을 통해서 진리를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즉, 알물, 지식을 감각과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세계. 이것을 바로 현실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데아계는 이성을 통한 진리 획득이 가능한 그런 세계가 바로 이데아의 세계인 겁니다. 그런데 플라톤은 이 두 개 중에서 진정한 알은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했죠? 예, 그렇죠. 이데아계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데아계. 이데아계에서 암만이 참다운 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데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아라는 것은 어떤 것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플라톤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것을 그것이게끔 하는 본질이 있다고 생각을 했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꽃, 아름다운 산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모든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 아름다움의 본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뭐라고 얘기한다? 아름다움의 이데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데아에 대한 알을 통해서만 참다운 알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선 이황의 여기 오타네요. 이게 주기가 아니고 주리론입니다. 주리론. 자, 주리론이라는 겁니다. 성리학에서는 이와 기로서 세계를 설명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지금 플라톤이 얘기하고 있는 이데아의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리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리. 그때도 얘기를 했죠. 우리가 선풍기를 얘기를 할 때 선풍기와 관련돼 가지고 그 선풍기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선풍기의 형태는 다양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스탠드도 있고 요즘에 책상 위에 올리는 것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플라톤의 관점에서는 현실계가 되는 거고요. 그 선풍기가 선풍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이라고 했죠. 그 리라는 것이 바로 플라톤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데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황의 주리로는 플라톤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하다라는 점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스승인 소크라테스와 그리고 그 소크라테스가 비판했던 소피스트와의 관계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소피스트는 상대주의적 관점이라고 했죠. 상대주의. 자, 그리고 소크라테스는요. 상대주의가 아니라고 했죠.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예, 보편주의였습니다. 보편주의. 혹은 절대주의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도덕법칙이라고 하는 것, 도덕적으로 옳은 것과 관련했을 때 소피스트들은 항상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이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디에 기원한다? 그들의 삶이 이 현실계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현실계. 근데 플라톤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데아계만이 진정한 알을 알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한 이데아계를 지향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 보편주의, 절대주의를 강조했던 소크라테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플라톤이 얼마나 스승인 소크라테스를 사랑하고 존경했는지를 그의 사상에서 잠시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예, 바로 사주덕입니다. 사주덕의 구체적인 모습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뭐죠? 예, 지혜, 용기, 절제, 정의라는 요거죠. 그리고 이 세 개가 조화를 이루는 정의, 이것을 갖다가 사주덕이라고 하는데 사주덕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라톤은 인간을 육체와 영혼으로 구분을 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 영혼은 다시
육체에 따라서 세 개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머리에 해당하는 이성, 그리고 가슴에 해당하는 기계와 열정이라는 영혼, 그리고 배에 해당하는 욕구와 욕망이라는 영혼을 가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탁월함을 발휘하게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 예, 덕을 갖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머리는 여기도 오타네요. 머리는 뭐죠? 예, 그렇죠. 지혜죠. 지혜. 그리고 가슴에는 용기, 그리고 배에는 절제라는 덕을 함양하게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 가지의 덕들이 각각 제 기능을 잘 하면서 뭐한다? 그렇죠. 조화로움을 이룰 때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서 말하자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적인 부분이 지혜의 덕을 통해 가지고 기계적인 부분과 욕구적인 부분을 잘 다스릴 때 정의로운 인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플라톤은 그러한 정의로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부정의한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플라톤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국가 간에서 얘기하고 있는 철인 정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인간을 육체와 영혼으로 구분하고 육체를 세 부분으로 나누었던 것처럼 국가도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세 개의 계급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치자와 수호자, 생산자로 이렇게 나뉜다는 겁니다. 각 계급에 따라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게 된다면 덕을 쌓게 되는 거죠. 덕을 얻게 되는 건데, 그 덕의 모습을 보게 되면 통치자는 지혜의 덕을, 그리고 수호자는 용기의 덕을, 그리고 생산자는 절제의 덕을 갖추어야지만 뭐한다? 예, 정의로운 국가가 되는 겁니다. 자, 정의로운 국가 내용 다시 한번 볼게요. 각 계급에 해당하는 통치자, 수호자, 생산자, 여기 이 계급에 해당하는 덕이라는 게 있었죠. 지혜, 용기, 절제. 이것이 뭐한다? 조화를 이룰 때 정의로운 국가가 되는 겁니다. 자, 요 내용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톤은 국가의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본성에 맞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다른 사람의 역할에 간섭하지 않을 때 정의로운 국가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설명해드렸죠. 생산자가 다른 계급의 일에, 역할에 간섭하는 것은 정의롭다, 정의롭지 않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의롭지 않습니다. 부정이라고 얘기를 했죠. 부정이라고 얘기했죠.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농민, 생산자에 해당합니다.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일에, 상인은 상거래의 일에, 군인은 국가를 방해하는 일에, 또 통치자는 국가를 다스리는 일에 충실할 때 정의로운 국가, 즉 이상국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즉 플라톤은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가장 탁월하게 수행하는 상태, 이 상태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치자는 지혜의 덕, 방위자는 용기의 덕, 생산자는 절제의 덕을 갖출 때 그 나라는 바로 정의의 덕을 갖춘 국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또 기억하셔야 될 게 있죠. 뭐죠? 예, 생산자가 갖추고 있는 이 절제의 덕은 생산자뿐만 아니라 국가 모든 구성원에게 필요한 덕목이라는 겁니다. 즉 수호자와 통치자, 요 두 계급에서도 반드시 갖추는 필요 덕목이라는 점, 요 점도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철인은 누구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철학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철학자, 지혜를 갖추었기 때문이죠. 그럼 지혜는 어떻게 갖추었는데? 요거와 관련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있었죠. 어떤 이야기였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동굴의 비유였습니다. 동굴의 비유. 동굴의 비유에서는 어떤 한 사람이 동굴을 탈출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를 보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실제를 본 것이 바로 뭐라고 얘기했죠? 이데아라고 얘기했죠. 그 실제를 본 사람이 바로 지혜를 갖춘 철학자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만이 뭐한다? 정치를 하고 통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들어보시게 되면 어떻죠?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적인 입장을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민주주의가 잘못될 경우에 우리가 중후정치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플라톤은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즉 민주주의 경멸합니다. 중후정치 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 두 가지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바로 소크라테스, 자신의 사랑하는 존경하는 자신의 스승을 죽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민주주의와 그 민주주의에서 잘못된 중우정치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했다라는 거. 그리고 스파르타와의 어떤 전쟁에서 지게 되거든요. 그 지는 것도 다름 아니라 어디에 그 원인을 두고 있죠? 예, 바로 민주주의의 그 원인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스파르타를 이상적인 국가의 모범으로 생각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플라톤을 이제 정리하기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이상국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플라톤은 이상국가와 어떤 이상적인 인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요, 교육, 특히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던 통치자와 수호자에 대한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치자와 수호자들은 국가를 위해 헌신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국민 전체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차 나라의 지배자가 될 사람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공공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 양성하고 교육하는 데 많은 관심을 두었습니다. 수업 시간도 잠깐 얘기했는데 시가교육, 다시 말해서 뭐 음악교육이라든지 문화교육, 그 다음에 체육교육이 장차 통치자나 수호자가 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공적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한다고 했죠? 재산을 공유하는 겁니다. 재산을 공유한다는 거. 그래서 공유제입니다. 공유제. 공동 식사하고 공동 생활하는 생활 방식을 가져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유제에 의해서만 사적 소유에서 야기될 수 있는 어떤 분쟁이나 불화, 갈등 등이 없어지기 때문에 통치자, 수호자가 되기 위해서는 심지어는 뭐 해야 된다고 했죠? 예, 배우자와 그 자식까지도 공유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전개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짧게나마 우리 플라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